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그러면 내가 유학할 때만 해도 이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됐어요. 왜냐? 압도적이니까 일본이.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이 지금 조선업이 엄청 발달되어 있죠. 한국이 만드는 23이 미국이 만든 23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그래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필요하다. 왜? 조선업이 필요하다. 가장 압도적인 것은 한국의 육군입니다. 아마 미국 제외하면은 거의 두세 번째 갈 거예요. 한국이 진짜 일본하고 만약에 전투가 붙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전쟁을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갈까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전공이 일미 안보 조약, 국제정치인데요. 이 영역에 대한 이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한미일 공조, 특히 이제 미일 안보 조약이 있고 한미 동맹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개하는 이상은 일본하고 한국이 군사력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긴 한데 이제 미국이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 같지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일국 제일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너희들 싸우든 말든 난 상관없어. 미국 이익만 챙길 거야. 그게 트럼프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휘어짜도 안 끊을 겁니다. 왜? 아메리카 퍼스트니까요. 니들 알아서 해. 내한테 이득이 안 되면 너희들 언제든지 버릴 거야.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에는 이런 질문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그러면 내가 유학할 때만 해도 몇십 년 전 얘기에서는 이런 질문이 성립이 안 됐어요. 왜냐? 압도적이니까 일본이. 그건 뭐냐면은 일본이 해양 영토가 세계에서 6번째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해군이 그 넓은 영역을 지키려다 보면은 해군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전에 일본의 경제력이 참 좋을 때는 국방비 1%밖에 사용 안 했지만 그 내용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주로 어떤 무기들을 사오냐면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사와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은 방위력 자체가 미국의 군사력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산도 이제 많고, 왜? 과거에 제2의 경제 대국이었으니까. 그다음에 해도 그만큼 방위비의 총량은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제 해군의 전력 중에서는 뭐가 제일 컸냐면은 이지스함이 굉장히 일본이 압도적이었죠. 과거에 일본이 6대 정도 이지스함이 있을 때 우리는 1대, 2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10년 전, 20년 전 하면은. 그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지스함 1대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화력이거든요. 외부에서 날아오는 어떤 공격 패턴을 1000개 정도를 동시에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레이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게 6대 정도 있다 보세요. 한국이 어디에 공격할 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지스함이 일본이 압도적이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독도에서 무슨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 반나절도 못 간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의 이지스함이 몇 대냐? 3대, 곧 4대, 5대. 우리도 모자는 6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일본이 6대에서 8대 정도 가겠지만 이제는 8대하고 6대, 만약에 한국이 6대 정도 가진다 그러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이 지금 조선업이 엄청 발달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만드는 23이 미국이 만든 23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그래요. 지금 강감찬함인가 세종대왕함이 이제 1기였는데 23이 1호였는데 최근에 만든 3호인가 이 정도 전력이 되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훌륭한 조선업에다가 레이더도 한국이 이제 개발했고,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장비되기 때문에 아주 압도적으로 강한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이 필요하다. 왜? 조선업이 필요하다, 미국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나게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사실은 미사일만 안 날아다녔을 뿐이지 그만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은 더더욱 이제 중국을 압살하려고 그럴 텐데, 근데 중국이 지금 해군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냐면은 1년에 270대, 300대 좀 못되게 막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미국은 여기에 한 30대도 못 만들어요. 30대가 뭡니까? 세대도 제대로 못 만들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그냥 거의 폭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게 미국의 항구를 오가는 전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조선업을 완전히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하나의 주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
군함이 중국의 해군 전투함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다가 기대는 그런 얘기를 해서 한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군 함정, 이지스함 같은 거죠. 미군 함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제공해주고 또 지금까지 미국의 그 함정들 수리하는 거, 그거 다 이제 우리가 다 맡을 가능성이 이제 농후해졌어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시차를 왔는데 한국이 압도적이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맡길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조선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해군함, 함정을 만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한국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만약에 전쟁이 붙는다. 어떻게 될 거냐. 솔직히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해군은 이지스함만 따지면은 아직도 일본이 좀 우세하긴 하지만 앞으로 한국이 계속 이지스함을 만들어낼 거고 그 만들어내는 지금 최신의 이지스함의 성능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뭐 다 미국이 만든 거죠. 근데 미국이 만든 게 지금 미국에는 조선업이 많이 쇠퇴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과거에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은 지금 막 최신의 기술력을 갖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가장 압도적인 것은 한국의 육군입니다. 육군 전투력은 세계에서 아마 미국 제외하면은 거의 두세 번째 갈 거예요. 전력으로 보면은.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로 옆에 북한이라는 주적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우리는 항상 그 경계고 항상 전쟁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늘 해온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어디 눈씻고 닦고 봐도 없어요.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육군은 과거에 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북한하고 늘 접해있기 때문에 이게 실전 능력이라는 게 상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육상자위대하고 한국의 육군하고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일본은 해군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전투가 벌어진다 하면은 일본의 이지스함이 역할을 많이 할 건데 이지스함이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그 공격해오는 추적물을 한 1000개 정도 추적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 미사일이 날아온다 칩시다.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그 이지스함 한 대가 싣고 있는 요격 미사일 그 개수만큼만 대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36대 정도 뭐 그 안팎일 거라고요. 그러면 이지스함 한 대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게 100% 다 맞춘다 하더라도 40개 안팎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한국이 지금 미사일이 1000기가 넘을 거예요. 그게 뭐 몇천 킬로 갑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뭐 500킬로 뭐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다 풀렸잖아요. 그리고 5000킬로도 날아가는 미사일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역은 뭐 완전히 그 미사일로서 충분히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사일을 만약에 한국이 진짜 일본하고 제대로 전투가 붙어서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같은 것까지 실어가지고 만약에 전투를 치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말 박살내버리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한국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전투가 붙었다 그러면. 그럼 미사일 한꺼번에 한 1000기를 쏴버리면은 일본은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미사일 6대, 8대가 그걸 어떻게 다 막아냅니까? 그러니까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이 없어요. 이게 지금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기시다 정권 때 바이든 대통령이 방위비를 GDP 2%까지 올려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기시다 총리가 응답을 했어요.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국 그 방위비를 올리면 그 돈 어디다 씁니까?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거예요. 토마호크를 500기 정도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토마호크는 그 공격용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일본은 지금까지의 일본의 전략과 완전히 180도 다른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전수방위가 하나의 일본의 모토였죠. 왜? 헌법 구조 때문에 공격용 미사일은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일본의 자위대는 먼저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만 활용하는 거지 일본이 먼저 나가서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헌법 구조가 이거는 위배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뭐 헌법 구조 개정한 적이 없어요. 일본 국민들이 절대 개정 못하게 꽉 잡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 기시다 총리는 토마호크 500기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뭐 도입한 건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직까지 도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입하겠다는 거 얘기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일본도 미사일 공격용 미사일 500기 정도 준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한국에는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성능이 좋은 미사일들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양산 체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기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럼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과거에 미국하고 일본이 그랬듯이 처음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을 때 그 시점에서는
일본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을 앞섰어요. 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력은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미국에서 그 양산을 하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그냥 따라잡아 버리거든요. 왜? 그만큼 미국이 경제력이 일본을 압도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현재 무기 생산 체제가 다 갖춰져 있어요. 양산 체제 조금만 시설을 더 넓히는 나가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이미 기존에 있는 기술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투가 벌어졌다. 한국에서는 무기 생산이 급증할 거예요. 근데 일본은 과연 그게 되느냐? 그게 안 돼요.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현 시점에서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의 전쟁이 벌어졌다. 내가 볼 때는 한국이 압도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그 전투가 계속 벌어지면서 무기 양산 체계를 보게 되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일본을 능가할 겁니다. 2024년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한국으로 집계되었다는데 한국에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린다 해서 일본으로 많이들 눈을 돌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니까 패기도 있고 진취적이고 그래서 기업들에서 한국의 젊은이 인재들을 상당히 선호했어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일본의 엔화도 뭐 완전히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본 봉급은 거의 오르지도 않고 물가는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 오면은 이건 뭐 옛날에 동남아에서 돈 벌어서 한국에 와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접고 한국으로 리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에서 뭔가를 경제 활동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진다 이런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본 경제가 침체되고 임금이 오르지 않고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 취직 찾아가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줄어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이제 돈 벌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일본으로 돈 벌러 갔던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은 최저임금이 한국이 더 높으니까 한국으로 올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그 기업 문화가요 상당히 아주 우리로 치면 이지메 같은 맥락으로 굉장히 작업 환경이 좋지 않아요. 악덕 기업 같은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기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일본에서. 그게 일본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일본 사회가 이지메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더더욱이나 일본하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융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지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뭐 크게 벌지 못하면서 작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능력이 있으면은 뭐 봉급도 한국의 최저임금하고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작업 문화도 일본 정도는 아니에요. 일본의 그 꼬장꼬장한 기업 문화, 아주 빡빡한 그 기업 문화보다는 한국은 그래도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노동자들이 한국 쪽으로 많이 몰려들어온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가죠. 그리고 일본 젊은이들이 지금 어디로 저런 많이 가냐면은 아무래도 호주로 많이 가요. 호주가 어쨌든 달러를 쓰기도 하고 거기가 최저임금이 일본의 한 두세 배, 많은 한 네 배도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당연히 힘들긴 하지만 호주에서 벌어서 일본 오면은 윤택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또 넉넉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또 역시 문화가 다르잖아요. 일본 문화하고 많이 다르고 그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특히 영어가 돼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영어가 그렇게 능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주 가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적응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좀 다르죠. 같은 동양 문화권이기도 하고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하고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는 또 좀 배우기가 쉬워요. 영어보다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요즘 한국을 엄청 또 많이들 한글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젊은이들은 한국이 외국으로서 그렇게 큰 부담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취직한다든가 한국에서 뭔가를 경제활동 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일본보다는 기본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돈 벌어야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일본의 20, 30대에게 한국인이 인기가 많은가요? 사실이죠. 그거는 이제 결국 뭐냐, K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좋아하죠. K-팝, K 드라마, 거기다가 요즘은 K 뷰티. 옛날에는 일본 화장품이 압도적이었는데 요즘은 한국 화장품이 훨씬 더 인기가 있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한국의 K 푸드도 상당히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불닭볶음면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본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일본말 악고가래, 동경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역동적이면서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의외로 한국인들이 일본을 역사적인 연유로 미워할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낀다. 그러면 여기서 살고 싶다. 왜냐? 일본이 워낙 팍팍하니까 지금 돈 버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여행 겸 왔다가 여기 와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직장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또 한국 남자들 인기가 또 많다니까 와서 한국 남자하고 잘 되면은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대, 30대 특히 여성들은 한국에 대한 인기가 K 문화, 거기에다가 한글에 대한 매력 같은 것까지도 느끼면서, 그게 왜 한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냐 하면요, 핸드폰으로 가지고 뭘 하잖아요. 한국은 한글로 가지고 핸드폰 할 때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한자가 있잖아요. 변화를 해야 돼요. 근데 근데 발음에 따라 가지고는 한자가 달라요. 그 다음에 장음, 단음, 이 타금과 경음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거 외국인들은 아예 접근 자체도 못 합니다. 내같이 지금 그렇게 오래 일본에 살았고, 일본어 지금 컴퓨터에는 전혀 문제없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핸드폰에서 일본어 거의 사용 안 해요.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글을 지금 막 공부하다 보니까 한글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되게 편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게 핸드폰과 이 디지털과 관련돼가지고 한글은 이게 엄청나게 조합이 좋아요. 쉽잖아요. 바로바로 변환도 필요 없이 바로바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문화적인 변화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게 특히 젊은 10대, 20대, 30대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그 K-팝이나 K-드라마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한글을 저렇게 배운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엄청난 트렌드의 변화,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일본인에게 역사란 어떤 의미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야스쿠니 진자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국립묘지는 종교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한국의 국립묘지는. 근데 일본의 야스쿠니는 종교하고 신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천황이 옛날에 신이었고, 그 천황을 위해서 죽으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성스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맥락인 거죠. 천황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들은 영혼 세계에서 천국 같은 데 간다, 그런 맥락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맥락에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황군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 천황을 위해서 죽은 거죠. 명목상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전투 끝나고 나서 도쿄 재판 거치면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전범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A급 전범들을 어떻게 할 거냐. A급 전범을 거기다가 합살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A급 전범 합살하기 전까지만 해도 야스쿠니 진자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A급 전범 거기 합사하는 바람에 거기 가는 건 A급 전범을 기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라, 특히 중국이 그래요. 그 당시 연합군은 도쿄 재판에서 A급 전범을 센텐스를 때릴 때에 거기에 원고 측에 앉아 있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연합군이었단 말이죠. 그때 한국은 원고 측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고 측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는 식민지 국가였고 일본의 총동원령이 해가지고 징병도 되고 해서 일본군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연유가 있으니까 한국은 도쿄 재판에서 오히려 피고인 측에 앉아가지고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야스쿠니 진자는 연합국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A급 전범에 합사되는 거, 거기 가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묘한 거예요. 한국이 거기에 지금 야스쿠니 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도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왜 한국인이 거기에 대해서 입대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 당시에 원고인 측에 앉아있던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처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야스쿠니 진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시원찮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왜? 연합군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당시에 원고인 측에 앉아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한국인들 너희들은 그 당시에 피고인 측에 앉아있었다고. 근데 무슨 너희들이 원고들이 하는 그런 언사로 우리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야스쿠니 진자라는 게 성격이 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그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것에 플러스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조국을 위해서 흔쾌히 목숨을 바쳤던 그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 보면 국립묘지, 미국의 웰링턴 국립묘지 같은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그게 뭐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 다음에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연합군 측에 특히 중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도 비판하죠. 지난번에 아베 총리가 거기 한번 갔다가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이 아주 불효령을 내렸죠. 엄청 실망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뒤로 두 번 다시 아베 총리가 진짜 참배를 못했죠. 그만큼 이제 그 참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반대가 심한 거죠. 연합국 측 입장에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야스쿠니 진자는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국립묘지와 같은 성격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요소가 두 가지가 이제 있던 거죠. 왜냐하면 일본 헌법에는 정경 분리가 명확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정치적인 맥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헌법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야스쿠니 진자가 이제 묘한데, 그런데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자, 앞으로 만약에 또다시 이제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전쟁에 가서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왜?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은 영웅시 돼가지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고 두고두고 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시설이 야스쿠니 진자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걸 이제 만약에 야스쿠니 진자를 제대로 대우 안 해주면은 다음에 일본이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냐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보수 우익 쪽에서는 그래서 야스쿠니 진자는 반드시 정치가들은 참배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2025년의 일본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글에 보면 지금 이대로는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으로 돌입한다. 이게 개요대학의 교수예요. 명문대학 교수가 쓰는 글이에요. 이거 보고 있으면요, 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왜 그러냐? 일본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일본이 이렇게 안 좋으냐 하면은 때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개혁의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근데 왜 개혁의 시기를 놓쳤냐 했더니 80년대에 일본이 너무 잘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일본이 생산력이 높아서, 일본의 경쟁력이 높아서 잘 나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잘 나가느냐? 이게 플라자비라는 겁니다. 플라자비가 뭐냐 했더니 1985년도 9월 달에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그 당시에 G5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의 제품들이 미국에 넘쳐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넘쳐나냐? 일본 제품만 미국에 이렇게 팔리고 미국 제품은 일본이 거의 안 사가느냐? 이게 환율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엔화가 너무 저평가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거죠. 거기에 비해서 달러는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고. 그래서 플라자 합의에서 환율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게 1985년도 9월 달에 1달러당 240엔 하던 것이 정확히 2년 후점에 1987년도 말에 2년 한 2, 3개월 정도 됐죠. 1달러당 120엔으로 뛰었어요. 그 뭐냐? 2년 사이에 정확히 엔화의 가치가 2배로 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대기업,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완전히 박살난 거죠. 가격이 2배로 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산수로 계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팍 급전직하한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일본 국내에 사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내 자산이 2년 사이에 달러로 환산하면 2배로 뻥튀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급하게 부자가 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넘쳐나는 돈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으로 막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그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한 해에 70% 오른 적도 있었어요. 한 해에. 그게 몇 년씩 이어지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광풍인 거죠. 그때에 일본에 가면 야마노테선이라는 게 있어요. 도쿄에 가면. 야마노테선 그 안에 있는 그 땅을 다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잉 자산이 평가됐을 때는 과잉. 이게
거품이라는 거죠. 여기다가 바늘을 푹 찔러버리니까 이게 푹 꺼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대부분 다 싸게 융자를 받아가지고 땅을 투자했는데 땅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집을 짓는 것도 이제 은행에서 돈을 직장만 가지면 마구 빌려줘요. 왜? 빌려줘서 집을 지으면 이거 금방 오를 거니까 또 30%, 2, 3년만 지나면 거의 100% 이상 오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광풍이지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집을 다 지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일본 정부가 어떤 식으로 했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토지에 소위 말하는 부동산에 갈 돈을 총량제로 정해버린 거예요.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다른 데 들어가는 돈 비율하고 맞춰가지고 여기에만 비율이 높아지는 걸 통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급속도로 올려버린 거예요. 6%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닥에 내팽개쳐진 거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자 거의 1% 이하로 쉽게 빌릴 수 있던 은행 돈이 갑작스럽게 6% 이자율로 올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총량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 전체가. 그래서 그 이자를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 건매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건매물된 건물들이 넘쳐나는 거죠. 가격이 폭락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 회사 다니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2억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지었는데 지금은 1억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건물을 팔아가지고 돈을 갚아도 부채가 남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쓸 수 있겠어요?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소비가 완전히 위축되죠. 소비가 위축되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죠,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한 게 그게 30년 또 이어져, 패턴이. 그게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죠. 그리고 돈 좀 있는 소위 말해 수출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다 빠져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해외 순자산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최고 많다고 그러는데 국내에 웬간한 돈은 해외로 다 빠져나와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경제 지표는 계속 축소가 돼요. 계속 축소가 돼요. 투자를 안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령화는 점점 진전이 되고 저출산은 자꾸 되고 시장이 계속 축소돼 가잖아요. 거기다 투자까지 안 하니까 급속도로 위축돼 가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디플레이션이 되니까 임금을 올려받을 수가 없죠. 임금 올려받을 수 없으니까 소비가 줄어들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일본의 경상수지를 보면은 해외에서 나가서 돈 버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 자산이 많다 보니까 경상수지를 보면 일본은 흑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돈이 해외에서 번 달러가 국내로 들어가지고 그게 엔화로 환산이 돼야지 그게 제대로 된 일본의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 해외에서 번 돈이 해외에서 재투자되고 국내로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해외에서 번 돈은 사실은 일본 돈이 아닌 거야. 그냥 해외에서만 그냥 숫자로만 나타날 뿐이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무슨 일본은 해외 순자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로 안 들어오니까 국내 경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이야 그게. 왜? 그래서 국내에서 투자가 돼야지 그게 회사가 어떤 기계를 사들이고 투자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용도 더 늘어나고 봉급도 올려주고 그 투자가 더 늘어나야지 그게 이제 선순환이 돼가지고 일본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임금도 올라가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일본 현재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엔저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엔저가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해외 나가서 돈 버는 대기업, 수출 기업들은 떼돈을 벌어요. 왜? 똑같이 1달러를 벌더라도 과거에는 1달러당 105엔밖에 안 돼. 지금 가져들면 160엔 가까이 되니까 수치로는 이 사람들은 3, 4 그냥 돈을 버는 거예요. 일본 국내에 들어서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달러 버는 사람들은 떼돈을 버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봉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엔저가 되니까 수입 물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들어오면 물가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봉급은 여전해. 그럼 어떻게 돼?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래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하죠. 이대로 가면 일본은 잃어버린 40년을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계속 잃어버린 40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아까 플라자 합의 하나 있었고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금의 흐름을 완전히 일그러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그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린 거예요. 빨리 그걸 정리를 했으면 한국이 IMF 때 살아남은 이유가 외부의 힘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냥 강제적으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정리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새롭게 스타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 쪽으로도 엄청나게 브로드밴드 막 그냥 깔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존의 사회망 전부 다 새롭게 싹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부터 사실은 급성장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된 거예요. 전통적인 그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 구축된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여기에 그 소위 말해 불량 채권 같은 것들이 마구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휘젓고 다니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사업에서는 돈 못 벌겠다 했던 자본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 국내는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여기에서 과감하게 변신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디지털화거든요.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디지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죠.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임금도 올려줄 수 없고 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디지털청을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화가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돈들이 미국의 가팜, 소위 말해 디지털 회사들,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페이스북 뭐 이런데 그런 데다가 자문료를 주고 일본에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사용료 주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라든가 전부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거 전부 달러로 다 지불하잖아요. 그게 빠져나오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번 해외 그 관광객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5조 7천억 엔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순이익이 한 3조 5천억이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디지털 때문에 해외 지불하는 돈이 사용료라든가 자문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 돈이 4조 7천억 엔. 지금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엔 올해는 또 5조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그렇게 오버 투어리즘 정도로 막 관리 없이 돌아다니는 여행객들한테 번 돈 전부 여기 디지털 여기다 돈 지불을 해도 다 메꾸지를 못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는 계속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번 달러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엔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1달러당 160엔대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 거예요. 2025년에도 일본은 정치 후진국의 평가를 받을까요? 최근에 엔저로 인해 가지고 일반 이제 서민들의 지갑이 한 20-30%푹 꺼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자존심 엄청 상해하는 거예요. 왜? 내 엔화 가지고는 해외여행 거의 이거는 뭐 쇼킹한 거예요. 해외 나가서 물가 보면은 해외여행 잘 못 가요. 가까운 한국은 이제 오죠. 가까우니까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한국 물가가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 달러권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좀 오지만 옛날에 많이 다니던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하와이라든가 이런 데는 괌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못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못 가는데 해외 여행객들은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안 되고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엄청 상한 거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자, 그래가지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작년 자민당 중의원 선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늘 일단 과반을 넘어섰는데 과반은 그냥 연립 여당 다 합해도 과반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 다른 야당하고 또 연합하면 괜찮은데 다른 야당이 이 자민당, 공민당하고 연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끈끈이 서로 합의를 하면은 통과시켜주고 이러니까 자민당 지금 정권이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금 20아 시계로 정권이. 왜냐? 야당에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불신임권을 만약에 제출해버리면 그날로 해고돼버리는 거예요. 불신임 돼버리는 거예요. 총리가. 왜? 과반이 안 되니까.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불신임권 던져버리면 그걸로 바로 정권 끝나버려요. 그럼 다시 또 총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자민당이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야당에서 또 이제 안건을 하나 가지고 지금 자민당하고 이거 안 들어주면 절대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러니까 이거 들어주게 되면은 거기에 세수가 한 8조엔, 9조엔 정도 덜 거치는 그런 안건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어주는 순간 세수가 지금 1년에 70조엔 정도 거치는데 한 8, 9조엔 정도 빠져버리면 10 몇 프로 정도가 세수가 덜 거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일본 지금 정부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5조, 110조엔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세수가 70조엔도 채 안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마구 찍어내는 채권 있잖아요. 그게 쌓이면 뭐해? 그게 다 국가 부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벌어들인 돈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써야 될 돈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럼 이만한 돈을 계속 빌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정부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 정도의 돈이 세수가 안 거친다. 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자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 안 들어주면은 너희들하고 같이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참 지금도 계속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안 나오니까 정치가 불안정한 거죠. 현재 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탄생이 됐는데
과거같이 아베 총리같이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불안해해요.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휘두를지 알 수 없는데 거기에 적절히 대응 못하면 일본은 한마디로 참상을 겪을지도 모른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트럼프 정권 출범에 대해서. 이시바 시게루 지금도 총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다들 단명히 끝날 거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한번 보세요. 내 채널에 가서 의외로 좀 갈 수도 있을 거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일본의 여러 구조상 저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당장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지속될 수도 있다. 하기 나름으로서는 잘 위기를 잘 넘기면 녹론할지도 모른다까지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얘기는 계속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최단명은 이제 그 위기는 일단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시바 시게루 아베 총리가 3년을 했는데 기시다 총리도 처음에 당선됐을 때 오래 못 갈 거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3년을 가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은 시스템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자민당에서 총리가 1년마다 매번 바뀌었던 경우가 한 4-5번 정도 있었어요. 지금 다시 그 패턴이 돌아온 게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는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한국 국민의힘으로 치면 유승민 같은 사람이 한국으로서는 대통령이 된 거고 일본의 총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아주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나 명료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지금 위기는 넘어섰다. 그래서 조금은 더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 저는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곧 이제 취임을 할 텐데 이 쓰나미가 전 세계로 밀려올 텐데 이게 한국이나 일본에 제대로 밀려올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현재 상태로서는 전혀 대응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 한국이 혼란한 상태가 그래 오래 갈 거라고 나는 보질 않아요. 어쨌든 올해 내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름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강력한 리더십 아래 새롭게 대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나는 농후하다고 봐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어떠냐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체제가 과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과반이 안 되다 보니까 끈끈이 야당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뭔가 정책을 통과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민당이 통과시키고 정책이 통과가 안 되면 그걸로 정권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당하고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불안한 이 정권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일 관계도 앞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정권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권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을 때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 정권 자체가 불안정하면은 그게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는 한국에서는 새로운 야당에서 정권이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를 역사 문제와 같은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르려고 그럴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일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삐걱삐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할 거다. 그리고 일본은 당분간은 정치 리더십이 상당히 불안정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은 여기에서 만약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면은 정말 일본은 후진국으로 완전히 전락한다.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상당히 지금 위치가 다르고 스탠스가 다르다. 그래서 뭐 가끔 하는 얘기들이 일본의 어려움 얘기하면 한국은 더 심하다든가 한국도 일본 따라간다든가 그런 얘기들은 제 인식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은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거다. 원래 잘 수습해서 아마 또 새롭게 비약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은 요즘 길거리 매춘이 부쩍 늘어나서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진 사람은 더 벌어요.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게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주재원을 있다가 뭐 4-5년씩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다. 왜냐? 빈부격차가 별로 안 나게 하고 완전 고용이고 평생 직장을 인정해 주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자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볼 때에 일본은 사회주의 국가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무너져 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려워지니까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효율성이라는 건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가 역사 속에 왜 몰락했습니까? 그 시장 메커니즘하고 다르게 굴러갔기 때문이잖아요. 미국이 가장 시장 개념에 가까운 나라란 말이에요.
왜냐, 거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임금이 푹푹푹 올라가고 능력 없으면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자기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제적으로 생산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이게 잘하나 못하나 봉급이 별로 똑같아요. 잘해도 인센티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평생 직장을 인정해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려고 애쓰지 않죠. 딱 공공기관의 그 어떤 행동 패턴하고 비슷한 거, 일반 기업들, 일본의 사회주의 국가 같은 면에. 그랬던 것이 이제 그게 오랫동안 여기에 문제가 있다. 평생 직장, 그 다음에 연공 서열,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이 시스템이요. 과거에는 내가 유학할 때 90년대만 해도 일본적인 무슨 뭐 경영 방식, 그래서 일본 모델,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듯이 전 세계를 이거 파급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일본 경제 침체의 주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변화를 추구하게 되면 가장 이제 취약한 층이 하청 계급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직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리스트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평생 직장에서 연공서열로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사회주의 국가 같은 개념이니까 여기 생산성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90년대 중후반에 고이즈미 총리가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라는 명목으로 이걸 바꾸려고 개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소속이었던 것을 민영화한다거나 시장 개념으로 바꿔나가려고 그때 개혁을 많이 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철밥거로 공무원들을 엄청나게 숫자를 줄이고, 그래서 일본의 그 국가 기능이 상당히 쇠퇴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팬데믹이 있을 때 있죠. 그때 일본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를 엄청나게 축소시켜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국가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면서 그때 코로나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근데 그런 게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어쨌든 그 뒤로 일본이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애매하게 개혁이 되면서 사회보장이 젊은 세대한테는 별로 이렇게 적용이 덜 되고, 그리고 일본 사회는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일본 사회는 내각제다 보니까 선거가 잦아요. 총리가 금방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떨 때는 짧을 때는 선거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2년, 본래는 그 4년이잖아요. 그죠?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런데 임기 다 채우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 되면은 어떤 형태로 해산하고 다시 새로 총선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거하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중장년층들이 대부분 가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 왜 안 가냐? 내가 가봐야 뭐 자민당 일당 계속 지배하는 거는 큰 변화가 없고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뭐 내가 가서 투표하면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투표를 별로 안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민당 정권에서는 투표에 소위 말해서 표가 되는 장노년층 정책들만 주로 입안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거기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는 상당히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정부 자체도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해서 뭐 부채가 GDP의 265% 가까이 되니까 자꾸 이제 축소될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젊은 층에게는 혜택이 많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사실은 취직은 한다고 하지만 뭐 직장에 대학교 졸업하게 되면은 평균 직장 구할 수 있는 게 뭐 1.27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한 군데는 내가 선택만 하면 반드시 갈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0.27 뭐 이 정도 된다. 0.3.5대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취직할 의사만 있으면 쉽게 취직하는데 왜 일본에는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 얘기가 결국은 봉급이 너무 낮은 거예요. 대졸 초임만 해도 22만 원, 23만 원 그래요. 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200만 원도 채 안 돼요. 대기업 초임이. 한국은 얼마입니까? 한 3, 400원 되죠. 그게 비하면 우리가 300이 돼도 일본에 32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우리보다 한참 적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뭐라나 손에 쥐게 되는 또 봉급은 또 한 20, 30%는 또 날아가요. 뭐 떼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도 임금이 별로 높지 않은데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시달리잖아요. 이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 때는 그래도 10만 원 정도는 넘어가는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뭐 그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잘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너무나 불안정한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은 더 취약한 거죠. 남성들보다도 뭐 20, 30% 정도는 봉급이 또 적어요. 거기에서. 그 적게 주는 봉급에서 또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실은 젊은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공공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매춘으로 많이들 빠진다는 거죠. 근데 그 매춘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또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물건은 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게 안 되니까 쉽게 돈 벌 수 있잖아요. 그게 일본에서는요, 여성의 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건 뭘 말하냐. 일반인들 여성들 중에도 파파카츠라는 게 있어요. 파파카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5, 60대 정도 되는 남성에게 파파 아빠라고 부르면서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해준다거나 같이 뭘 해준다거나 여행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용돈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횡행했어요. 일본에서. 쉽게 돈 벌잖아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돈을 계약했다가 떼이는 경우도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만약에 그런 게 알려지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창피할 수도 있고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매춘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일본에도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너그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쉽게 저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엔화가 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행으로. 그 외국인들하고 뭐 그런 성매매 관계들 해도 개인의 신상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익명성이 보장이 많이 되잖아요. 외국인들하고의 관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이 지금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이 공원에 막 줄을 쫙 서 있고 이런 사진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해외 원정도 많이 가요. 미국에서는 하도 많이 가니까 지금 10대, 20대 혼자 미국 여행은 쉽게 못 가요. 웬간하면 그때 다 간다는 거죠. 명확하게 무슨 주재원으로서 이제 회사 뭐 취직해가지고 가는 거를 그런 게 없으면은 거의 다 입국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일본 여성이 미국에 입국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호주는 그게 아니거든요. 호주는 이 성매매가 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로 많이 가는 거죠. 여성들이 호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호주에 그런 글 올라왔어요. 한 여성이 이제 가서 그렇게 이제 아르바이트처를 구하려고 하는데 자기 속에서 뭐 간략하게 찌라시 같은 걸 해가지고 뿌릴 거 아니야. 한 50군데 뿌리는데 연락이 겨우 한 군데 정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미 거기에 일본 여성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글로 올라와요. 그 정도로 일본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특히 젊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공공하다는 거죠. 일본도 한국처럼 한일전에 목숨 거나요? 과거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압도적이었을 때 한국하고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게임으로 봤죠, 그냥. 근데 이제 그때 한국은 목숨 걸었잖아요. 그게 뭐냐.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경쟁이 안 되니까 스포츠에서만이라도 이겨야겠다. 그런 게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과거에는 한일전 그러면은 목숨 걸고 뛰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묘하게 바뀌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웬간한 다른 데서 많은 자존심이 이미 일본을 우월적으로 넘어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의 자존심 상해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진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일본한테 뒤처지니까 스포츠에서만이라도 이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죽자 살자 달라붙어서 일본에 웬간하면은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한국에. 근데 오히려 일본에서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건 뭘 말하냐? 분위기가 바뀐 게 한일 역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는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일본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의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스포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는 많이 한국한테 뒤처지고 한국한테 밀리고 하지만 이것만큼 우리가 이기겠다. 옛날에 우리 한국이 한일전을 바라봤었던 그 심리적인 그런 분위기가
일본한테 서서히 조금씩 스며드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인 거죠. 일본은 아직도 독도에 집착 중인가요? 일본은 독도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은 일본 영토를 보게 되면은 해양 영토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커요. 한국은 내가 볼 때는 한 100위 안에 들어갈까? 진짜 지도를 보면요. 일본의 해양 영토 그 넓은 데에 비하면 한국은 진짜 손바닥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독도가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일본이 그걸 또 뺏어가겠다 하는 거 보면 일본은 정말 야 이게 염치가 없나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일본은 독도만 아니라 주변에 러시아하고도 저 북방 영토 쿠릴 열도 그게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쿠릴 열도에 4개의 섬이 있는데 그게 물론 과거에 일본이 살다가 2차 세계대전 다 쫓겨났어요. 2차 세계대전 패하면서.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연합군에 참전하잖아요. 그 참전할 때에 미국하고 뒷거래가 있었어요. 우리가 참전하게 되면은 여기에 쿠릴 열도 이 4개 섬 이거는 우리가 탈환하겠다. 옛날에 이게 우리 거였는데 러일 전쟁 때 우리가 뺏겼고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되찾아가겠다. 미국이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문서 같은 데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씨알도 안 먹게 돼가는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 러일 전쟁 때 너희들이 이겼을 때 우리 땅 뺏어갔지. 이번에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성장국이니까 우리가 이거 가져온 거야.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러시아는 보는 거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 그 당시에 그 소련하고 일본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어요. 근데 그 불가침 조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연합군 측에 가담해가지고 전투에 자기들을 공격해왔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비열한 놈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를 바라보는 게. 그러면서 불가침 조약을 헌신짝처럼 깨고 그리고 자기 땅까지 뺏어갔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 역사 문제는 이거는 또다시 전쟁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쟁했을 때 그러면 일본이 또 더 세가지고 또 뺏어오면 또 뺏어올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연원이 깊어요. 그리고 명백히 그 당시에 일본이 많은 사람이 2만 몇천 명이 쫓겨나왔어요. 그 섬에서. 근데 그 섬이 크기가 제일 큰 섬은 오키나와 섬보다 더 커요. 한국 사람들 대충 이거 잘 몰라요. 일본에서 북방 4개 영토 그러는데 조그마한 섬인 줄 알죠. 근데 그 큰 섬 하나만 해도 오키나와 전체 면적보다 더 넓어요. 그 두 번째 섬은 그 섬보다 조금 적고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많이 작죠, 섬이.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합하면 오키나와보다도 뭐 한 두세 배 더 넓은 영토인 거죠. 오키나와 우리 생각해봐요. 오키나와가 그 영토보다도 훨씬 두세 배 더 되는 영토를 지금 러시아한테 뺏겼다. 이렇게 이제 일본은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런데 독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은 여기에도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 저기 센카쿠 제도 있죠. 저 밑에 내려가면 대만 바로 옆에 보이는 센카쿠 제도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중국과 또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대만하고 중국이 자기 영토라 그러죠. 뭐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자기 영토로 그러는 거 대만은 내 땅이니까 그게 3단 논법으로 그건 내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순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의 순시선과 중국의 순시선이 동시에 같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들하고 전부 영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번 보세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힘을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의 국력이요. GDP가 일본의 4배 넘어갑니다. 러시아는 한국하고 비슷하지만 우리가 뭐 지금 한 2분의 1 조금 못 될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다 치면은 다 합하면 일본의 한 5배 이상 되는 국가들하고 지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일본 혼자서. 이게 과연 일본으로 봤을 때 이게 일본을 상당히 곤란하게 하는 역사적인 하나의 결과물인 거죠. 이 부분을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주변 이 세계 국가 계속 그 영토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계속 사회가 안 좋게 갈 수 있는 그 영향이 되느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가까운 한국과 잘 지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요, 독도는요, 정말 조그만한 바위 섬에 불과해요. 그런데 센카쿠 제도는 이 독도의 섬에 50배가 넘어요. 그리고 거기 지하 자원이 이라크 석유 매장량 이상으로 그 매장돼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쿠릴 열도 이 북방 영토는 지역이 넓기가 오키나와의 두세 배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독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양쪽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세 나라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한국을 우군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도발한다는 거는 이거는 전략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전략인 거죠. 이런 생각을
일본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명백합니다. 한국이 절대 독도 안 뺏길 거예요. 독도에서 만약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마 개박살 낼 겁니다, 한국이. 일본 전토를 완전히 미사일 날려가 초토화시켜 버릴 거예요. 한국인들은 독도를 위해서는 그러고도 남을 심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일본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요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사이에 이 혼란 틈을 타서 독도를 점령해 버리자. 그런 얘기들이 일본에 공공연하게 기사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저거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죠. 제발 한번 그러라고 그랬어요. 독도를 한번 군사력으로 도발 한번 해보라 그래요. 한국이 지금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한번 보라고. 메가더 장군을 숭배하는 일본인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메가더 장군은 일본에서 여성 인권을 상당히 신장시켜줬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의 여성은요, 정말 인권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형편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특히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 한국의 여성의 그 성 문제를 바라보는 거하고 일본이 여성의 성 문제를 바라보는 차이가 너무나 격렬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정조관념, 개념 이런 것들이 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그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과거에 유교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권리, 여성 인권 이게 일본에서는 지금도 없어요. 전 세계 어떤 통계치를 내보면은 선진국에서는 가장 낮을 겁니다, 아마. 여성 인권 문제가. 100위 정도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을 때 여성 인권이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메가더 그 당시에 GHQ의 이제 수장이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여성 인권을 상당히 신장시켜줬어요. 그게 인권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메가더를 상당히 높게 보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국채론을 가지고 내가 설명했잖아, 그죠? 그 국채론적인 마인드에서 보면은 천황의 위치를 메가더가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천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다. 그 마인드가 그대로 투영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은 메가더가 인기 있는 이유가 금방 이해가죠. 그리고 메가더가 일본을 떠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 국민들의 정신 수준은 중학교 청소년 정도 수준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주 지금도 회자되어 가서 일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못마땅해 하죠. 근데 명확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메가더는. 자기가 이렇게 접해보니까 거의 정신 상태가 중학교 수준 정도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일본 관계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지금 정권에서 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잖아요.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 잘 지내보자 통큰 뭐 정치 이래가지고 웬간한 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한국의 대통령, 친일적인 대통령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이 이제 뒷꼬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과거의 한일 관계 안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마인드로 일본 아주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하듯이 해줬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안들, 그런 문제들이 다시 다 되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해요. 그럼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사도 강산, 거기에 강제징용에 대해서 분명히 표시하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제대로 표시를 안 했다거나 군함도에 강제징용이 있었다는 걸 그걸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깔끔하게 뭐 사과 안 했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지금 현재 야당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한일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보다. 다만 과거하고 다른 게 과거에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냥 눌렀어요. 그냥 뭉갰죠.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도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해도 그냥 뭉개버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안 될 거예요. 한국의 국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든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거는 이제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보다는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10대, 20대, 30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한국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어떤 역사 문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사실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이 옛날에 일본한테 식민지를 당했단 말이야?
무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한국이 저렇게 국력이 대단한데 어떻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했어요? 이렇게 묻는 10대들, 20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근현대사를 가르치질 않아요. 수업 시간에도 거의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일 역사 문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한국은 그래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잖아요. 역사 문제, 한일 관계.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나 어디나 한일 관계 문제 둘이 만나서 얘기 나눌 때 압도적으로 한국이 유리한 거죠. 왜? 한국은 많이 알잖아요. 아는 게 힘인데 일본은 모르잖아요. 일본이 제대로 교육 안 시킨 그러니까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될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는 나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매기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역전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찬입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죠.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 듣고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일본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 나눴으면 좋겠네요.